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기본 변형도 97페이지에 해당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처리 절차 중에서 이 허가 기준이라는 걸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허가 기준은 틀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수요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기역부터 시작해서 시옷까지 7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7가지 사유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록 기역부터 시옷까지 해당된다 하더라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자, 2번에 있는 도시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생태계 보전, 그 다음에 생활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네 번째는 거래하고자 하는 그 면적 자체가 토지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냐는 경우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위반하게 되면은 그때는 허가를 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거래가라는 기준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는 일단은 여기 있는 7가지 사유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그러면서 여기 있는 밑에 있는 2, 3, 4번의 내용에 위반되지 않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디귿번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 뭐 교재상에 거기 뭐 3번에 해당될 텐데 농업인 등이 농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농지 등을 취득할 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맞습니다. 실수요소 인정되는 거니까.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 주말 체험 영농이라고 해서 우리가 농지법에서 학습을 할 내용입니다만은 도시민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게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토지거래원에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했을 때는 일단은 허가를 내주질 않습니다. 왜? 주말 체험 영농은 취미생활 여가활동의 목적이에요. 농업에 대한 실수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는 토지거래를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예정 금액은 여기에서 말하는 허가 기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허가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불허가 처분을 하기 때문에 허가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거래 예정 금액을 가지고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역부터 시옷까지 사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재상에 거기 있는 그대로 한번 정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거주주택 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가 제도는 참 나쁜 제도인 것 같아요. 왜냐? 자, 가장 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 친인척이 있었을 때 그 친인척을 위하여 집질 땅을 사주겠다. 뭐 아주 그냥 넓은 마음을 베풀고 싶은데도 토지거래가를 내주질 않아요. 자기의 거주주택 용지가 아니라서 제도가 조금 나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표현으로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의시설 용지라든지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농업 등을 영위할 목적이라든지 토지 등의 수용을 통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라든지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용도적 등 토지용 목적에 적합한 사업 시행에 이용할 경우 해당 구역에서 현재 사업을 하는 자가 추가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사업 목적으로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라든지 허가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가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용도 이러한 용도에 해당되면 토지거래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기준을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 법률 규정에 따라서 농업인 등기 그가 거주하는 관할구역 안에서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허가를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거주하는 관할구역이 아닌 인접한 관할구역 안에 토지를 취득할 때는 그때는 주소지로부터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30km 이내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협의 양도 수용된 이후에 대체 농지 취득 과정은 또 거리 제한이 80km 이내입니다. 80km 안에 있는 농지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다만 취득 기간은 수용당하고 3년 내에 그 다음에 취득하는 가액은 수용당한 가액과 같거나 그보다 적어야 한다는 거죠. 새로 취득한 땅값이 바로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이런 기준에 해당되면 허가를 받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번엔 농지 외의 토지를 수용당한 자들도 대체 토지 취득권이 부여가 되는 거죠. 허가구역 안에서. 얘는 거리 제한은 없네요. 다만 3년 안에 취득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종전가액 이하로 취득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구체적 기준 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기본서 배울 때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거주하는 관할구역 안에서는 거리 제한 없이 허가를 받을 수가 있지만 인접한 관할구역에서는 거리 제한이 있다더라. 30km 이내에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규정들이 있다는 거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이거 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체 토지 취득 과정도 마찬가지죠. 협의 양도 수용 이후 대체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농지를 다시 수용을 당하고 농지로 대토할 때, 농지가 아닌 토지를 대토할 때의 기간이라든지 거리 제한에 관계되는 규정들, 그다음에 새로 취득하는 가액은 종전가액 이하에 의한다.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거래가 기준이라고 해서 이용 목적의 적합성, 실수요성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실수요성이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내용을 이해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98페이지 하단에 있는 건데요. 자, 봅시다. 가불이 토지거래가 신청을 합니다. 시장님에게. 그러면서 신청을 받은 시장님께서는 일단은 이제 허가 처분이나 이제 불허가 처분 중에 하나 내리겠죠. 선매 협의 절차는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이 과정이 어떤 문제가 있냐? 자,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는 게 이제 허가증을 발급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이걸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거래 계약이다라고 칭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불허가 처분 사유가 통지가 되면은 바로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매수 청구권이라는 걸 행사한다.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 여기 보세요.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현실적인 거래에서는요, 가불이 토지거래가 신청하는 과정에 이미 가불 간에 거래 계약서를 먼저 씁니다. 실무에서는. 자, 이걸 우리가 명칭상 빨간 거래 계약서라고 하겠습니다. 이 빨간 거래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니까, 자, 법의 절차에 따르면은 허가증을 발급받고 나서 계약서를 쓰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실무에서는 미리 계약서가 꾸며져 있다니까요. 그럼 이 빨간 거래 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뭐냐? 이걸 무허가 거래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무허가 거래 계약에는 법적인 효력이 부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무효가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신청합니다. 물론 계약서가 쓰여 있는 상태이지만은 신청이 들어가면은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는 바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안에 무언가 결정이 납니다. 허가증 발급을 받든지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처리 기간 안에 자, 계약서 썼어요. 그 다음에 계약서 쓰고 허가증 발급이나 불허가 처분 떨어지기 전까지 이 사이에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빨간 거래계약서를 우리가 무효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허가증이 첨부되지 않는 거래계약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여기 보세요. 자, 뒤늦게라도 허가증을 발급을 받게 되면은 이 빨간 거래계약서에 하자가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과정에서 잡아요. 그럼 허가증 발급받은 다음에 또 다른 계약서를 또 체결해야 되느냐는 얘기야.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보겠습니다. 허가증 발급받으면 하자가 치유가 됐기 때문에 이미 꾸며진 거래 계약서에 소급료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급료가 부여됨으로써 이 빨간 거래 계약서가 유효한 거래 계약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계약서 쓰고 빨간 계약서 쓰고 허가증 받기 전까지 법적 효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무효는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럼 여기 아래쪽도 보겠습니다. 계약서 똑같은 겁니다. 계약서 작성했고 만약에 불허가 처분 떨어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유동적 무효 상태로 가다가 최종적으로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은 그때는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동적 무효에 관한 법리에 관한 내용은 여러 민법에서 이제 무효나 취소를 학습하실 때 거기서 이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봐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무허가 거래계약과 허가받은 거래계약의 차이점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무효입니다.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구성 배웠던 건 좀 적용 한번 해보자고요. 일반적인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서 이미 거래계약이 체결이 돼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런 과정에서 자, 허가나 불허가 처분 떨어지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로 두고 있다가 허가 처분을 받게 되면은 유효화되는 거죠. 소급료가 부여돼서 그 이미 꾸며진 거래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이